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오늘 신당 계획을 밝힙니다. 네, 어제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제3지대 연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방문합니다. 어제 인선을 마무리한 10명의 공관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가 7명이고 1970년대생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11개 상품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주가는 폭등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친미 친중 후보가 5차 법인의 박빙인 대만의 총통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은 친중 유권자들에게 대만발 항공권을 최대 90% 할인해주는 등 귀국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오늘 창당 계획을 발표합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협력해서 제3지대 새몰이에 나설 계획인데 연대 방식과 규모에 따라서 총선 구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우리는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오늘 창당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의당 출신 박원석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세력도 합류하는데 14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제3지대 본격 새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협력 의지를 내비쳤지만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에선 이 전 대표의 총선,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어 변수입니다. 원칙과 상식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창당 발기인 대회는 따로 하되 나중에 합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신당 세력은 2월 말까지 이준석 신당과의 합당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7석 이상, 그리고 지지율은 15% 이상.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조홍천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과거 실패한 바른미래당 사례를 들며 야권 신당과의 물리적 결합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방문합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 인선을 발표했는데 친윤으로 꼽히고 있는 이철규 의원의 합류로 윤심 논란이 일자 당을 이끄는 건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낮 12시쯤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합니다. 통도사에서 열리는 신년 법회에 참석하는 건데 대한불교조계종 지도자들을 만나 조언 등을 구할 예정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종교단체 방문은 취임 이후 3번째입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했고 지난 9일엔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함께 통도사 법회에 참석하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발표했습니다. 절반은 70년대생이고 법조인 출신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외부 인사는 정영환 공관위원장 등 모두 7명입니다. 공관위원 가운데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포함돼 윤심 개입 논란도 일었는데 한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당을 이끄는 만큼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접니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공관위원장도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인 정당으로 바뀐 민주당에 남을 수는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배신의 정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표는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는 건 괴로운 일이라면서도 1인 정당으로 바뀐 민주당에 남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친명계, 강성 지지층을 모두 직격했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이 대표 탈당 선언에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엔 비명계 강병원, 송갑석 의원과 이낙연계로 꼽혔던 이계호, 이병훈, 전해숙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친명계에선 생존형 탈당, 노욕이란 원색적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검증위는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추가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미투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도 적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천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하면서 윤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윤심 공천 우려를 유축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아무래도 친윤계 핵심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윤심이 뭐 작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건 아닙니다.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지적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철규 의원이 이제 포함된 것에 대한 윤심 논란은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는 윤핵관 중에 원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구성을 보면서 많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그 걱정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네. 내가 당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의원들의 그 불안을 잠재워주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이철규 의원과 윤 대통령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가깝다고 여겨질 거기 때문에 저 말씀이 그렇게 의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당내 의원들 헌신, 희생 해달라 이런 얘기도 진작에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발표한 공관위원 면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이 3명이고요. 외부 인사가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면면들을 보면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내가 당을 책임지고 있다. 공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설득력이 있겠어요. 여의도 물 안 먹은 사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여의도 물 한 사흘만 먹으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거든요.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관위원들을 외부 위원들로 이렇게 충원을 해요. 남녀 배분, 세대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항상 이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이건 아마 조금 있다가 공천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타날 텐데 공천에서 힘을 쓰는 사람은 여기 빤합니다.
이건 원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건 위원장도 아니고요. 네. 위원장도 가오마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건 원톱이니까 누가 원톱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윤씨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이건 한동훈 위원장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공관위원회가 될 것이고 그건 원톱으로 진행될 것이고 파트라인이 있을 거고요. 이건 아마 공천이 진행이 되면 곧 눈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 말은 그렇게 설득력이나 실체를 갖지 못하는 걸로 바로 입증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0명 중에 4명이 또 법조인이에요. 네. 또 항상 이 정부 들어서 법조인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 공관위마저도 이제 법조인이 너무 많다. 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그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이 공관위원들은 나중에 뭐 저 공천 받아서 출마해서 국회로 들어갈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거까지 여기다 적용하는 거는 좀 그 어폐가 있습니다만 예. 보시면 아까 우리 신 의원님 공천이 진행되는 거 보시면 아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관위원 구성은요. 구성돼서 발표할 때 그때만 그냥 기사화되고 관심을 끌지 그 이후에는 비대위원이 공관위원이 예. 누구냐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가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다, 뭐 여성이 몇 명이다 이런 게 별로 발표할 때만 반짝 기사거리가 되지 예.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도하는 분들은 따로 계시지 않나 그런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예. 주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원톱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공관위원 10명 중에 7명이 외부 인사로 채워졌고 1970년대생이 절반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물갈이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영남권 물갈이는 뭐 몇 달 전부터 예. 사실은 여름부터 돌아다니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영남권을 먼저 하냐 뒤에 하냐 뭐 그런 차이 정도 전략적 시기 조절 뭐 이 정도가 뭐 관심이지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여름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요. 지금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 막바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박 2일의 부산 일정을 마무리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경남 양산을 찾습니다. 자, 그동안 방문한 지역마다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녁마다 통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춘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한 위원장 방문하는 지역마다 자신과의 인연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벤트도 있고 자가제시장도 가고 뭐 티셔츠도 입고 이런 거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해요. 한동훈 위원장만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이렇게 하고요. 개인적인 인연 강조하고요. 그 지역에 의미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좀 너무 자주 써먹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변에서 이제 그만 좀 하라 하는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아마 더 안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당 비대위원장이면 이제 당의 그 지금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그런 데 집중을 해야지 지금 뭐 전국 순회할 때가 아니다. 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은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전 국민의 사투리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 다니면서 하시는 이 메시지들은 네.
똑같아요. 그냥 여의도 사투리를 조금 세련된 방식으로 쓰고 계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그러나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는 영리한 행보다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대선 후보들이나 전당대회의 출마자들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지역의 개인적인 예. 연고 이렇게 하고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좀 세련된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그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 자, 우리 신의원께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각별한 사이이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같이 행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낙연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총선 불출마 의지를 밝힌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 그 얘기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예.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한 얘기입니다. 지난 6월 말에 귀국을 하면서 예. 저에게는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당 정치, 신당 정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젊은 세대 그리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고, 본인은 이낙연 본인은 이 일이 될 수 있는 인프라, 토대, 뭐 기초를 닦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얘기했고, 그때도 총선 불출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예. 신당 창당 내지는 앞으로 제3지대를 만드는 일에 진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신당이 창당되고 나면 뭐 공천이랄지 그런 거에 이제 이 전 대표가 많이 관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인재를 영입하는 문제, 그건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올려보내서 제가 영입을 해온 이런 분들이 적합한지 일단 심사를 좀 해주세요라는 것까지는 할 겁니다. 그런데 나를 좀 공천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건 아무리 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친명계에서는 이 전 대표한테 뭐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 의원들도 비판 성명을 냈는데 여기에 이낙연계인 의원들도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상대 당의 입장에서 보실 때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그 이낙연 전 대표를 따랐던 의원들 굉장히 괴롭고 착잡한 심정일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분들까지도 어제 그 129명 서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데 그 뭐 공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 이제 정치적인 의리랄까 뭐 이런 것도 접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 입장은 이해는 가면서도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 이낙연계 중에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이제 이계호 의원인데 저분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까지 물려받았고 그랬던 분 입장에서 저런 행보를 보이시니까 아 정치는 이런 거구나. 아, 이럴 수밖에 없나 이런 또 느낌을 많은 분들한테 주었을 것 같고요. 예. 그걸 바라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심정도 굉장히 복잡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뭐 그 공천 때문에 좀 이런 건 모습을 보였을 거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을 해서 다시 이 제3지대로 오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129명이라는 숫자는 크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사이에 당이 막 망가져 갈 때, 당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해서 침묵을 유지할 때, 그때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말이 되죠. 근데 이제 이때 지금 막 탈당을 충분히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고요. 이제라도 거둬라 그러는 것은 그건 뭐 하나마나한 얘기고요. 뭐 인간적으로 섭섭한 건 있지만요. 만약에 그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져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고 판단이 되면 같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예전에 이제 바미당을 이제 예로 들면서 뭐 잘 안 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 뉘앙스를 좀 풍기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뭐 열어놓고 봅니다. 뭐 정당을 합당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선거연대도 있고 정책연대, 정책연대도 전면적인 정책과 선별적인 정책연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형태의 결합이나 연대가 이루어질지 아무도 지금 짐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9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일어날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걸 예측하는 건 힘들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여러 레벨에서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어제도 오늘도 뭐 한참 전에도, 그리고 그런 대화가 미래에도 이루어질 거고요.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 빅텐트 성사될지 여부에 따라서 총선 영향력도 달라질 거다, 이런 관측들 많은 상황인데, 원칙과 상식의 조홍천 의원과 이준석 신당의 천하람 위원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기호 3번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는 합당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기호 3번에 다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합당일 겁니다. 네, 신당 세력들 모두 정리를 좀 해보면 제3지대 연대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당대표는 누가 맡을 것인지, 공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6개 세력이 모였습니다. 제3지대 정말 현실적으로 모아질 수 있을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 6개 모임이 다 합쳐지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합쳐진다고 해도 시너지가 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신당, 제3지대 신당이 태동할 여건이나 분위기는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좋은데 늘 신당의 또 실패를 익히 보아왔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여러 모임들이 합쳐지는 과정에 과연 그것이 원칙 있는 방향이냐, 아니면 원칙 없이 그냥 몸집 불리기 차원의 그 연합이나 연대냐 하는 거를 유심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신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굉장히 그 기준이 높아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신당의 실패의 역사에 비추어 그 합친다고 해서 시너지가 1+1은 이런 식으로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컨대 이준석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이 신당이 만약에 화학적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양쪽 지지자들 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지자들도 많아질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네거티브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이 신당 제3지대를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이상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현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기호 3번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화학적인 결합 뭐 이런 거를 계속 한켠에 생각을 할 텐데 아마 그거는 앞으로 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호 3번을 받으려면 이 정의당이 이제 6석이니까
이제 7석 정도로 해서 이제 3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뭐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하실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제3당이 과연 성공한 사례를 정치사적으로 이제 짚어봤을 때 예전에 이제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이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연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있었죠. 자, 그런 당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연고를 했던 당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장하는 다른 제3세력의 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3세력이라는 게 항상 큰 소리 치고 나타났고 별로 이렇게 결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미미했다는 건 뭐 그건 우리 역사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번에 하나 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윤명의 대립이 굉장히 지금 오래 기간을 끌면서 양당에 대한 피로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역사에서 여러 번 피로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의 피로감과 지금의 피로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요. 양당의 실망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 현재 정치 현실의 사실로 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개의 세력들이 지역 연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지역 연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연고 플러스 알파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는 일단 아까 금방 말씀드린 얘기로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합당으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연대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해보고 이것을 양당의 피로감, 양당에 대한 실망을 엮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해나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검증위가 총선 예비 후보들의 추가 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1심 실형을 받고 있는 황운하 의원 등 적격 판정 다 받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저 결정을 보면서 과연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웠는데요. 예.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은 당 대표라는 당의 간판이자 얼굴, 이재명 대표의 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예. 생각을 했고요. 그 얼마 전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경중을 비교하면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지 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민주당의 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쓰고 불공정 공천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민주당 의원 중에 뭐 40%라고 그랬나요? 뭐 몇 퍼센트가 이제 전과자다. 자, 이런 발언들을 좀 했었잖아요. 자, 이런 검증의 결과들이 그런 걸 그대로 투영하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전과자 발언은 경실련이 매년 내는 건데 거기에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한 분들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예. 근데 네. 그걸 인용하는 것은 저는 그 조건 없이 인용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본인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표 딜레마예요. 대표가 공천을 자격이 없는 지금 당원 당규로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공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 공천을 주지 않을 수도 없고요.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큰 고민인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고 지금 근데 안 되겠습니다라고 한 몇 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이 딜레마를 아마 선거 끝까지 극복하기는 매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하면서 오늘부터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아직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 영문으로 비트코인을 검색하자 관련 종목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미국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된 비트코인 ETF입니다. 블랙록 자산운용사의 ETF 등 모두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블랙록 등 대형 자산운용사의 ETF는 하루 거래량이 2,8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가 상장 2년 뒤 39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Which is going to attract a lot more investors, and ultimately that's going to push the price up. 하지만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시세 조종 우려에 긴장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And there's been far too much fraud and bad actors in the crypto field. 우리 금융당국도 현행법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기대에도 미국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상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5천 명이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1심 판단을 뒤집은 건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실험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홍지호 SK케미컬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금교 4년형을 내렸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속 독성 화학물질과 폐질환관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 연구 결과와 서울대 수의대의 지적을 무시한 걸로 봤습니다. 유해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살균 성분이 폐에 도달했고 여러 폐질환 질병을 일으켰다. 역학적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도 않고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또 다른 기업인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20대 차량 터리범이 경찰 추적 2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하필 잠복 형사의 차를 노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는 한 남성. 주변을 살피며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더니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칩니다. 이 20대 남성은 2달 전부터 춘천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들만 골라 털었습니다. 차량 절도범은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15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고 잠복해 있던 형사의 차량을 털려다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CCTV에서 봤던 그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차량을 털 줄 알고 기다리는 중에 저희 차량으로 와서 저희 조수석 차문을 열어버리더라고요. 경찰은 20대 차량 털이범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도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직위 해제된 소방관이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건 당시 영상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은 이 상당히 이제 급박한 상황인데 저게 지금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지금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아찔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네, A 씨는 11일 0시 20분 정도에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요. 예. 이후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또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한 2km가량을 도주한 혐의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잡히고 나서 보니까 이 40대 남성 A 씨가 현직 소방관이었던 것이죠.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이 A 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놀라운 건 현직 소방관이라는 점인데 더 놀라운 건 A 씨가 한 달 사이에 음주운전을 3차례나 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네. 이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떤 처벌 또 내릴 수 있어요? 일단 음주운전은 뭐 한 차례 적발이 됐다 사고 없이 그러면 이제 약식 기소해서 벌금형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요. 예. 한 3차례를 넘어간다 제가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는 음주운전이었는데 굉장히 엄벌에 처합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건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공무집행을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서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구속 기소가 또 원칙이기도 한 점 고려할 때 아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예, 참 뭐 경찰 네. 소방관이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자 얼마 전에는 이제 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또 사고 낸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저께였는데요. 예. 전북경찰청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비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네. 하는데 이날 자정쯤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었던 것이죠.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이 사건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비경위의 알코올 농도가 역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비경위에 대해서 현재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파견 중인 사람인데 경찰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예. 이 비경찰관에 대해서 일단 직위 해제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 저희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진과 함께 발견됐던 흉기가 숨진 여성이 직접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타살 가능성, 자살 가능성 어디에도 무게가 실려야 하는 걸까요? 일단 수사기관은 타살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혼자 집을 나섰고 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옆에는 흉기가 하나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흉기가 혹시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아니었을 것인가. 그런데 추적을 해봤더니 이 흉기를 이 여성이 직접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기도 이천집에서 낮 1시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발견된 게 저녁 8시였는데 그 사이에 접촉했던 사람은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그 동선까지 파악된 상황이고 일단 사인은 과다출혈로 1차 소견이 나온 상황이라 물론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예. 이 타살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네. 타살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이제 자살하는 분들 보면 이제 주저흔이라고 이제 그렇죠. 자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처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의 이제 시신 상태를 봤을 때 흉기가 몸을 관통을 네. 했잖아요. 자, 그 정도로 본인이 목숨을 끊을 수가 있을지 자, 그 부분이 좀 네.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전문가인 경찰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저는 예.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이 지금 피해자 돌아가신 분께서 30대 여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여성이 칼을 가지고서는 본인의 가슴을 관통을 할 정도로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주저흔의 문제입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주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한 번에 이제 관통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인이 과다출혈로 밝혀졌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에 발견된 것은 한강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익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다출혈로 나왔다는 것은 몸 안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미 과다출혈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물 속으로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이것이 굉장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만의 대통령 선거인 총통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친미 친중 후보의 박빙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는 친미 성향으로 대만 독립을 강조합니다. 台湾人民会用手中神圣的选票，发挥民主的力量，阻止中国的介入。 야당인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친중 성향을 앞세우며 유권자에게 하나의 중국을 호소합니다. 我会反对台独的，我是坚定的反对台独。那相对的，我也是反对一国两制。 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중입니다. 주요 정책이 친미와 친중으로 나뉘며 미중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인근에 군용기와 군함을 띄우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中方一贯坚决反对美台开展任何形式的官方往来。 중국 내 대만인에겐 대만행 항공권을 최대 90%까지 할인해주며 귀향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부재자 투표 제도가 없어 선거에 참여하려면 귀국해야 하기 때문인데 중국 거주 대만인 대부분은 친중 성향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중국이 대만에 군사 압박을 할 경우 도발자가 될 뿐이라며 어떤 형태의 선거 개입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는 내일 오전 8시 시작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란이 오늘 걸프 해협과 이어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해당 유조선이 이란 석유를 미국으로 밀수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박을 납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의 선박과 선원을 즉시 풀어주라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주요 산유국의 해상 진출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연극인 박정자 씨가 제5회 광화문 문화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62년 연극 페드라로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총 160편의 연극에 출연하며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광화문 문화예술상은 광화문 문화포럼이 지난 2020년 제정한 상으로 한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해 왔습니다. 게임이 끝났다. 충격적입니다. 예, 이 보신 대로 어제 미스트롯 3에선 이 2라운드 팀 미션 진선미 결과와 더불어서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가 시작됐습니다. 네, 어떤 무대가 펼쳐졌는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락트롯이라고 해야 되죠.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킨 현역부 B 활약부터 보시겠습니다. 남자의 가슴을 때리고 가도 여전한 내 용사의 불빛 아래서 뜨거운 첫사랑을 태워야 하네. 남자는 남자 먼저 향해서 밤마다 하나씩 추억을 짓고 여자는 묻죠 서울 서울로 밤마다 하나씩 예.
자주 우리 그 TV조선의 미스트롯 3가 네.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트로트 방송을 계속 이어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장르도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락트롯. 네, 네. 이게 뭐 현역부들이 완전히 매운맛을 그대로 그냥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록트로트라는 거는 사실 좀 록이랑 트로트가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할 그러니까요. 수가 예. 있잖아요. 그리고 그 김지혜 씨의 남남북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록 장르로 이제 이렇게 변화를 네. 시켜가지고 불러요. 근데 선가연 씨가 지난 마스터 예심에서 어디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정말 어디서 저런 보컬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아까 보셨잖아요. 3단 고음, 4단 고음 그러니까요. 그런 예. 엄청난 샤우팅을 하면서 아 역시 현역들은 어디 있어도 현역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특이했던 거는 현역 B부가 그동안에는 뭐 일부 편집이 된다거나 또 오라트를 못 받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어제 그 징크스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현역부의 자존심을 완전히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현역부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새싹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싹부 리본을 이용한 공연으로 마스터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무대 직접 만나보시죠.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나쳐가겠지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내늦은 후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사랑은 차가운 유혹 네, 뭐 새싹부도 현역부 못지않게 엄청난 무대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새싹부는 좀 다양한 장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신수지 씨의 아까 예. 리본에 차감해서 근데 사실 저런 끈이 들어가거나 리본이 들어가면 안무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뭐 목에 걸리거나 몸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리고 리본 한 번 돌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완벽할 만한 그 장르를 굉장히 잘 보여줬고 아까 그 수빙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부활의 아이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패자부활로 올라오고 이번에서도 또 패자부활로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0만 크리에이터의 그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복지은 씨는 그 성악 장르를 하고 있는데 네. 성악에서 트로트를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니 그런데 이제 9개 팀 중에서 챔피언부랑 현역부 A 그리고 B 이렇게 단 3팀만 오라트를 받았잖아요. 아, 그만큼 이렇게 심사의 벽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뭐 참가자들의 수준이 더 높아진 건가요? 참가자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좀 더 신선함을 요구하는 그런 이렇게 마스터들의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있고요. 현장에서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춤을 굉장히 많이 췄거든요. 춤을 추면서 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힘든데 정말 잘했어요. 정말 챔피언부 다른 팀이 못했다기보다는 예. 이들의 무대가 정말 완벽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뭐 다른 팀들은 이제 조금 더 보완할 부분도 있겠지만 좀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한 그런 잣대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쉽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했고요. 예. 그렇게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그 단순한 이제 트로트 장르도 너무 지금 뛰어나지만 네. 여러 가지를 결합할 수 있는 다장르적인 그리고 앞으로 뭐 K-트로트나 해외를 생각해 볼 때 다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정말 스타성 있는 인재를 발굴을 해야 되니까요. 더 이렇게 매운맛으로 심사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팀 미션도 참 재밌게 봤는데 3라운드 1대1 데스 매치도 시작이 됐습니다. 첫 대결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도련님을 짝 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우리 어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네, 일단
결과는 다음 주에 알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까지만 나왔던 네. 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던 뭐 60초 뒤에 보겠습니다라는 것도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정말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날 되게 놀랐던 거는 빈예서양의 예. 변화예요. 그 모정을 불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깜찍한 모습과 그리고 그 화면에서는 이제 네. 덜 나오긴 했는데 중간에 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 모습도 굉장히 뛰어나서 이게 정말 준비된 예비 스타가 아닌가 11살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그런 깜찍한 모습도 보여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투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주차 온라인 투표에서는 오유진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다음 주는 이제 더 치열한 대결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데스매치에 본격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팀 미션은 얼만큼 이분들이 잘 호흡을 맞추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더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조화를 봤다면 이제는 또 한 번의 노래 실력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빈예서 양과 진아유 씨 정말 그 두 쟁쟁한 사람이 붙었듯이 다음번에도 굉장한 스타끼리 붙는다고 그렇게 예고를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정말 쫄깃쫄깃한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 정말 그런 참가자들은 떨리는 마음이겠지만 저희는 양쪽 다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봐야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재밌는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에 도착한 폼페이 유물 대리석 조각상이 포장을 벗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의 유물들이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고대 유물이 조심스레 운반되는 과정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 국립고고학박물관 관계자가 2m가 넘는 조각상의 포장을 조심스레 벗겼습니다. 유물들은 폴리우레탄 폼과 특수 천으로 포장돼 2겹의 나무 상자에 담겨서 공수됐는데요. 관계자는 운반 과정에서 흠이 생기지 않았는지 손전등을 비추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물 127점은 수장고에서 하루 적응 시간을 거치고 다음 날 전시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물이 운반되는 모습을 보니 긴장감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고대 도시 폼페이 화산 폭발로 사라졌는데 이렇게 유물이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찬란한 문명으로 유명했던 폼페이는 말씀하신 대로 기원 후 79년에 화산 폭발로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화산재가 타임캡슐 역할을 해서 도시 전체가 완벽하게 보존됐는데요. 1748년 우연히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열리는 폼페이 유물전은 서울 여의도 더현대에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2000년 전 시간이 멈춰버린 고대 폼페이 문명을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서부 지역은 종일 공기질이 안 좋겠고요. 그 밖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나쁨 단계, 경남은 오후에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쪽 지방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 7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